안녕하세요. 산업혁명과 도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A조입니다. 저희는 기계화가 도시 인프라에 미친 영향과 대량 생산이 가져온 건축의 표준화, 그리고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건설 기술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인프라 확장부터 철도와 항만, 상하수도 시스템, 그리고 건축의 표준화와 사회 문제 대응을 거쳐 스마트 인프라와의 비교를 통한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사회의 물리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17세기의 명예혁명은 영국의 정치적 안정과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자본과 제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생산과 노동의 방식입니다. 과거 숙련 장인 중심의 수공업은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공업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산업도시로 급격히 이동하며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인구 밀집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의 시작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에도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농지를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바꾸는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와 저임금 노동자가 되었고, 이는 수공업에서 기계 중심의 공장제로 전환되는 인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상용화한 증기기관은 공장이 강가가 아닌 도심 한복판에 세워질 수 있게 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산업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산업도시의 본질은 생산 효율을 지탱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의 창출에 있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원료와 상품의 대량 이동을 위한 교통 인프라, 즉 도로, 철도, 항만의 허브로 재편되었습니다. 가스 등의 보급은 치안 유지와 야간 경제 활동의 가능성을 열었고, 상수도와 하수도의 체계화는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지대와 창고, 주거지가 명확히 분리되는 공간적 분화가 일어나며 근대적 도시구역의 원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산업화 시기의 도시는 직접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재편된 것입니다. 공장, 창고, 역이 한 곳에 모여야 물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주거와 작업장이 혼재되던 방식이 사라지고, 공장지대와 노동자 주거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용도 지역제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도시는 이제 더 많은 생산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것입니다. 철도는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고 산업 생산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물류의 혁명이었습니다. 1858년의 영국 철도 지도는 전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물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이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철도는 도시 내부의 인구 과밀을 분산시키고 도시 외곽지대의 개발을 촉진하며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는 결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철도가 바꾼 것은 물류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간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1830년 리버풀에서 맨체스터의 철도 개통 이후 영국은 철도 광풍 시기를 겪습니다. 철도는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시간을 하나로 묶는 철도 표준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근대적 규율을 확립시켰습니다. 철도역은 도시의 새로운 관문이 되었고, 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지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도시의 경쟁력은 내륙 운하와 대외 항만의 결합을 통한 물류 최적화에서 나왔습니다. 해상무역의 거점인 항만은 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수출입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동시에 내륙에서는 브리짓워터 운하와 같은 수로망이 석탄, 원자재 등 중량 화물을 수송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881년 리버풀 부두의 사례처럼 항만 건설은 도시의 대외 무역 규모를 결정짓는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 번영했던 도시들을 통해
물류 거점으로서의 도시 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8세기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 원형 도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육로와 수로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물을 구할 수 있다는 기록처럼 인프라를 통한 연결성이 도시의 부와 권력을 창출하는 핵심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합니다. 이 원형 도시는 동방의 실크로드와 서방의 지중해를 잇는 터미널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혁명기 도시가 생산을 위해 인프라를 깔았다면 바그다드는 교역을 위해 수로와 육로를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인프라의 목적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 게임에서 표현된 바그다드 원형 도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는 지하 하수도 공학은 위생도시 건설의 정수였습니다. 1850년대 런던은 템스강의 악취와 콜레라 창궐로 인해 인구가 급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185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템스강에 오물이 부패하여 발생한 대악취는 의회 운영을 중단시킬 정도였습니다. 이에 엔지니어 조셉 바잘제트는 런던 지하에 총 연장 1800km에 달하는 벽돌 하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하수도는 단순한 배수로가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 오수를 하루로 흘려보내는 정교한 기울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현대 하수도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861년 빅토리아 시대에 진행된 하수도 공사는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고 배수 및 청소 시스템을 갖추는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상수도 정수시설과 체계적인 하수 처리망의 확충은 질병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가능케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인프라는 공공성과 풍요를 상징하지만 유지 관리의 한계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공합니다. 로마는 비르고 수로를 포함한 정교한 수로 시스템과 대중목욕탕을 통해 고도의 도시 위생을 누렸습니다. 비르고 수로를 포함해 11개의 수로로 하루 100만 톤 이상의 물을 도심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몰락과 함께 수로 관리가 소홀해지자 화려했던 대중목욕탕은 질병의 온상이 되었고 도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프라는 관리 체계가 쇠퇴하면 도시 문명 자체의 흔적으로 남게 됨을 보여주며 산업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조명과 연결성 인프라는 도시의 시간적, 공간적 활용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가스 등의 보급은 야간 노동과 상점 영업 시간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치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야간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교량과 터널, 공간 재편을 통해 도시 내부의 물류 시간을 단축하고 공장지대와 창고, 시장, 주거지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공간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1807년 런던 파일몰에 처음 설치된 가스등은 도시의 밤을 낮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명 인프라는 단순히 치안을 개선하는 효과를 넘어 공장이 24시간 교대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기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야간 활동 시간의 연장은 상업 영업 확대를 불러왔고, 이는 도심 상업지구가 늦은 밤까지 활기를 띠게 만드는 근대적 도시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1851년 수정궁은 현대 모듈러 건설의 시초이자 공장제 규격 건축의 상징입니다. 수정궁은 철과 유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표준 부품의 조합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극대화했으며, 이후 비슷한 평면과 외관을 반복 생산하는 연속주택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건축이 예술의 영역에서 산업화된 제조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수정궁은 건축가 대신 정원사 출신인 조셉 팩스턴이 설계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온실을 짓던 경험을 살려 철제 프레임과 유리판을 공장에서 미리 찍어낸 뒤 현장에서 나사로 조립하는 프리패브 공법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숙련된 석공 없이도 9개월 만에 거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후 영국 전역에 보급된 노동자용 연속주택 대량 공급의 기술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기계화에 의한 성장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자본가는 기술 혁신을 통해 빠른 부를 축적했으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생활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인프라는 연결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부유층의 전원주택지와 노동자의 공장지대를 격리하는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부의 불균형은 경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의 대상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국가가 구빈법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인프라 관리와 병행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한 도시 팽창은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비위생적 주거지를 양산했습니다. 공장 인근에는 협소하고 통풍조차 되지 않는 노동자 숙소가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곧 빈민가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당 대비 과도한 주거비는 빈곤의 고착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건축 규제와 최소 주거 기준 도입, 도시 재개발 추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런던의 주거 부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사페니 벤치라 불리는 숙소에서 밧줄에 몸을 기댄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밧줄을 끊어 퇴실을 알리는 비참한 풍경은 당시의 주택 인프라가 인구 유입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은 훗날 건축법을 통해 최소한의 채광, 환기, 면적을 규정하는 현대 주거 기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무지와 인프라의 부족은 노동자 계급의 비정상적인 평균 수명 단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된 물 사용과 배수 정비 미흡은 콜레라 유행을 가져왔고, 당시 노동자 계급의 평균 수명은 고작 15세에서 22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쟁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벽지의 녹색 안료에 비소를 쓰거나 납수도관을 사용하는 등 환경 독성에 대한 무지가 심각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결국 1848년 세계 최초 공공보건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도시 청소와 배수 정비가 국가의 핵심 행정 업무로 정착되었습니다. 공장의 기계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생산성을 위해 여성과 아동의 값싼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교도소의 형벌기구였던 트레드밀과 유사한 가혹한 노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원래 곡물을 빻기 위해 고안되었던 트레드밀은 영국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고문기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계적 반복 노동의 원리가 실제 공장 현장에서도 적용되어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장치 없는 기계 사이에서 14시간 이상 노동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잦은 산재 사고와 아동 학대 보고서는 결국 1833년 공장법을 통해 노동시간 제한과 안전기준 마련이라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확립시켰습니다. 산업화의 결과로 배출된 연기와 폐수는 자연환경을 넘어 인간의 생활 기반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굴뚝의 연기와 폐수로 인한 공기와 하천 오염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 발전이 생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는 환경 문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근대 환경 행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산업시설의 규제와 배수정비 행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도시를 근대적으로 재설계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철도, 항만,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는 산업도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물리적 토대였습니다.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행정의 개입이 시작되며 오늘날의 근대적 도시계획과 관리 행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공장이 많아진 시기가 아니라 도시라는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설계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철도와 도로가 혈관 역할을 하고, 상하수도가 배설기관 역할을 하며, 행정법령이 신경계 역할을 하는 근대 도시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위생, 교통, 표준화된 주거는
모두 19세기 산업도시가 겪은 시행착오와 응전의 경과물입니다. 첫 번째 토의 질문입니다. 산업혁명기의 인프라 구축은 오늘날 스마트 인프라와 어떻게 다른가? 그 인프라는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혁명기 인프라가 물리적 연결, 대량 수요, 물류 속도라는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면 스마트 인프라는 데이터 기반 실시간 운영, 탄소 배출 저감, 약자 접근성, 재난 회복력이라는 질적 최적화와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현대의 스마트 도시는 IoT,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인프라를 지능화합니다. 실시간 교통량 센싱과 AI 신호 제어, 누수 감지 및 자동화수 처리 시스템이 과거의 기계적 인프라를 대체합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과 빔 기술은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 3D로 복제하여 재난과 교통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즉, 19세기의 인프라가 더 많이, 더 빨리라는 양적 효율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스마트 인프라는 얼마나 최적화되었는가 라는 질적 가치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하수도가 단순히 우물을 버리는 곳이었다면 현대의 지능형 상하수도는 IoT 센서로 누수를 실시간 감지하고 수요를 예측합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1851년 수정궁이 보여준 표준화의 개념을 가상세계로 확장하여 실제 건물을 짓기 전 재난과 교통 흐름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토의 질문입니다. 대량 생산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줄였는가? 대량 생산 공법은 도시의 물리적 풍경에서 시각적 개성과 전통을 축소시켰습니다. 규격화된 부재와 반복 가능한 설계는 시공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췄지만 지역적 다양성과 공간의 고유성, 장애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의 형태적 단조로움과 반복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형태적 다양성은 줄었을지 모르나 기능적, 사회적 다양성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철도역, 백화점, 대형 오피스 등 새로운 도시 프로그램과 대중교통의 발달은 시민들의 이동 범위와 경험을 확장시켰습니다. 자본가, 노동자, 기술자,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한 도시 공간 안에서 복잡하게 얽히며 풍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도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규격화된 부재와 공법은 도시의 시각적 다양성을 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적 표준화는 역설적으로 과거 귀족들만 누리던 공간의 혜택을 대중에게 확산시켰습니다. 철도역, 백화점, 대형 시장과 같은 새로운 공간 유형은 계급을 넘어선 사회적 다양성을 창출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은 물리적 개성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도시라는 문명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접근성의 민주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